스토너 존 윌리엄스. 나는 그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토너를 슬프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의 삶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도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동료들이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중세 문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문헌은 지금도 희귀 서적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영문과 교수 윌리엄 스토너를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동료들이 미주리 대학 도서관에 기증. 스토너는 1891년 미주리주 중부 분빌 마을 근처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다. 미주리 대학이 있는 콜롬비아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젊은 나이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부모는 항상 늙은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30살 때 이미 50살처럼 보였다. 자식이라고는 윌리엄밖에 없어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는 집에서 식구들을 묶어주는 것은 힘겨운 노동뿐이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등유 램프 한 개로 불을 밝힌 작은 부엌에 앉아 노란색 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콜롬비아에 있는 대학교에 새로운 학교가 생겼다더구나. 농과 대학이라던가. 너를 거기에 보내라고 하더라. 4년이 걸린다면서. 나는 평생 이렇다 할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6학년을 마친 뒤 농사일을 시작했지. 젊었을 때는 학교 교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해가 갈수록 땅은 점점 건조해져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땅이 기름지지 않아. 군청 사람 말로는 농사를 짓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더구나. 대학에서 그런 걸 가르친대. 처음 몇 주가 지난 뒤 그는 이 두 강의를 듣는데 약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공부해야 할 것도 외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았다. 토양화학 강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의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 본 갈색 흙덩어리에 외양 이상의 뭔가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영문학 개론 강의를 다른 강의들처럼 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저자들의 이름과 작품, 연대와 영향력 등을 모두 외웠는데도 그는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두 번째 시험 결과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교수가 숙제로 내준 작품들을 읽고 또 읽었다. 어찌나 많이 읽었는지 다른 강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가 책에서 읽는 단어들은 그냥 단어일 뿐 자신이 책을 읽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2학기에 윌리엄 스토너는 기초교양 강의들을 빼버리고 농과대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철학과 고대 역사의 기초 강의 1개씩과 영문학 강의 2개를 들었다. 여름에 그는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지만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자기만의 시간 중 일부는
푸트의 집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에서 보냈다. 하지만 수업과 푸트의 일이 모두 끝난 뒤에는 최대한 자주 학교로 되돌아갔다. 그는 대학 도서관의 서가들 속에서 수천 권의 책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가죽, 천, 종이로 된 책들의 퀴퀴한 냄새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마치 이국적인 향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그러다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책을 한 권 꺼내서 커다란 손에 잠시 들고 있었다. 아직 낯선 책 등과 표지의 느낌. 그의 손길에 전혀 반항하지 않는 종이의 느낌에 손이 찌릿찌릿했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그리고 이때 생전 처음으로 그는 고독을 느꼈다. 밤에 다락방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어두운 방구석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램프의 불빛이 구석의 어둠에 맞서 너울거렸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이 빛속으로 몰려들어 그가 읽던 책에 나오는 상상의 모습들을 펼쳐 보였다. 그러면 자신이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강의 중에 아처 슬론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과거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한데 모이고 죽은 자들이 그의 앞에 되살아났다. 1년 만에 그는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익혔다. 수면 부족과 과로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따끔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 몇 년 전의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면 마치 낯선 사람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땅과 똑같은 갈색을 띠고 땅처럼 수동적이던 사람, 부모도 거의 옛날의 자신만큼이나 낯설었다. 그는 부모에게 연민이 섞인 감정과 흐릿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4학년이 거의 중반에 이른 어느 날 아처 슬론이 수업 뒤에 그를 불러 세우더니 자기 연구실에 들러 이야기나 나누다 가라고 권유했다. 모르겠나 스토너군? 슬론이 물었다. 아직도 자신을 모르겠어?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일세. 갑자기 슬론이 아주 멀게 보였다. 연구실의 벽들도 뒤로 물러난 것 같았다. 스토너는 자신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십니까? 스토너가 박사학위를 받고 2주 뒤에 프란시스 페르디난드 대공이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했다. 그리고 가을이 되기 전에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은 나이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화제가 되었다. 이 세 사람, 즉 스토너, 메스터스, 핀치는 금요일 오후에 콜롬비아 시내의 작은 술집에서 만나 커다란 잔으로 맥주를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스토너는 여기서 유일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을 느꼈지만 1915년 5월 7일 독일 잠수함이 미국인 승객 114명을 태운 영국 여객선 루시 타이나 호를 침몰시켰다. 1916년 말에는 이미 독일 잠수함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1917년 2월 윌슨 대통령은 외교 단절을 선언했다. 4월 6일에는 의회가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선언과 함께 전국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긴장감이 마침내 깨어진 것에 안도한 듯 몇 주 전 서둘러 세워진 모병소로 몰려들었다.
스토너가 박사학위를 받게 될 졸업식 일주일 전 아처 슬론이 대학의 전임 강사 자리를 제의했다. 슬론은 미주리 대학의 방침으로는 원래 졸업생을 고용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 훈련과 경험을 갖춘 대학 강사가 부족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도록 학교 당국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1918년 여름에 그는 죽음을 자주 생각했다. 메스터즈의 죽음은 인정하기 싫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유럽에서 발생한 최초의 미군 사상자 명단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전에는 죽음을 문학적 사건 또는 불완전한 육체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조용하게 마모되어 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했다. 전쟁에서 터져 나오는 폭력이나 파열된 목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생각한 적은 없었다. 이처럼 다른 종류의 죽음이 존재하는 까닭, 그리고 그 차이가 지니는 의미가 궁금했다. 그러다 보니 여제너 친구 데이비드 메스터즈의 살아있는 가슴 속에서 언뜻 보았던 쓸쓸함이 자신의 마음속에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스토너는 처음 시작한 곳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키가 크고 깡마르고 구부정한 소년의 모습으로 자신을 지금의 이 길로 이끌어준 강의에 귀를 기울이던 바로 그 강의실에서 키가 크고 깡마르고 구부정한 남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그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예전에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흘낏 바라보며 매번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곤 했다. 그는 한동안 문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가씨의 부드럽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녀 주위에 모여 웅성거리는 손님들의 목소리보다 높이 솟아올랐다.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갑자기 스토너와 눈이 마주쳤다. 색이 연하고 커다란 눈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빛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리스 엘레인 보스트윅이고 세인트루이스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 봄 그곳에서 젊은 숙녀들을 위한 사립학교 2년 과정을 다녔으며 지금은 어머니의 언니인 이모를 만나러 몇 주 동안 컬럼비아에 와 있었다. 봄에는 이모와 함께 유럽 대일주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가능해진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녀의 눈이었다. 몹시 커다란 그 눈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연한 파란색이었다. 그 눈을 보면 그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음속 침묵으로부터 데리고 나올 수 없었다. 그런 시도를 해보다가 그녀가 곤혹스러워하면 그는 시도를 그만두었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편안한 분위기가 있기는 했다. 그는 자신과 그녀가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갈 날까지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사랑을 고백하며 그녀에게 청혼했다. 보스트윅이 마땅치 않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디스는 알다시피 혜택을 누리며 자란 아이일세. 좋은 가정, 하인들, 최고의 학교.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자네의 조건이라면 필연적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질 텐데.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날 밤 손님 방에서 윌리엄 스토너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을 빤히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왠지 낯설고 이상해졌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부터 자신이 하려는 일이 현명한 행동인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이디스를 생각하자 조금 안심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불안감과 회의를 느끼는 것은 모든 남자가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무지한 상태로 결혼했지만 그 무지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두 사람 모두 성 경험이 없었고 자신들의 미숙함을 의식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농가에서 자란 덕분에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심상하게 받아들인 반면 이디스에게 그것은 한없이 신비롭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을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 이야기로 들었던 그리고 가끔 자신도 농담을 하며 놀려댔던 다른 신랑들처럼 첫날 밤을 아내와 떨어져 보냈다. 작은 소파에 긴 몸을 뻣뻣하게 웅크린 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의 눈은 지나가는 밤을 향해 열려 있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그는 침묵을 배웠으며 자신의 사랑을 고집하지 않았다.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끔 저녁 늦게 이리스가 있는 아파트로 돌아가는 시기였다.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바스락거리는 인동 덩굴의 섬세한 이파리들에 섞여 따스한 공기 속에서 흔들리는 층층 나무의 달콤한 냄새가 사방에 짙게 깔려 있었다. 흐릿한 글자들을 집중해서 읽느라 눈이 따가웠고 머릿속에는 방금 읽는 내용이 묵직하게 들어있었다. 손가락은 낡은 가죽 표지와 양장본과 종이의 느낌을 여전히 간직한 채 얼얼하게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주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았다. 이디스가 차분하다 못해 거의 무관심하기까지 한 태도로 아이를 갖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의 봄이었다. 그레이스는 처음 태어났을 때 예쁜 아이였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금발은 아직 솜털 같았다. 빨갛던 피부도 며칠 만에 반짝이는 황금색이 깃든 분홍색으로 변했다. 아이는 잘 울지 않았으며 마치 주위 환경을 잘 인식하는 것 같았다. 윌리엄은 아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이디스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딸에게는 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1924년) 초여름 어느 금요일 오후에 아처 슬론이 연구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학생들이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동이 튼 직후에 제시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비우던 관리인이 그를 발견했다. 슬론은 책상 앞에 의자에 늘어지듯 앉은 채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슬론이 숨을 거둔 것은 금요일 밤 늦게나 토요일 새벽 일찍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이미 숨을 거둔 그가 주말 내내 책상에 앉아 허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7월이 되었다. 핀치는 여름 동안 컬럼비아에 남아있던 영문과 교수들을 불러 모은 뒤 후임자를 발표했다. 19세기 영문학 전문가로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홀리스 앤 로맥스였다. 뉴욕주 남쪽의 작은 교양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교편을 잡았다고 했다. 추천장도 화려하고 벌써 책을 출판한 경력도 있는 그는 조교수급으로 채용되었다. 로맥스는 문을 닫은 뒤 몇 걸음 안으로 들어왔다. 키는 5피트, 약 150cm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고 몸은 기괴할 정도로 흉측했다. 왼쪽 어깨에서 목을 향해 작은 혹이 솟아있고 왼팔은 옆구리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상반신이 두툼하고 구부정해서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다리는 가늘었다. 게다가 걸을 때 오른쪽 다리는 뻣뻣한 채로 구부러지지 않았다. 그는 금발로 뒤덮인 머리를 숙인 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미남 배우 같은 얼굴이었다. 길고 갸름하고 감정이 풍부해 보이면서도 이목구비가 강렬했다. 저녁에 집 청소와 설거지를 마치고 그레이스를 거실 구석에 요람에 눕힌 뒤 스토너는 책으로 출판할 원고를 손봤다. 작업은 그의 말에 끝났다. 원고가 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받아들여 1925년 가을로 출간 일정이 잡혔다. 아직 출판되지 않는 그 책 덕분에 스토너는 조교수로 승진하면서 종신교수가 되었다. 첫 번째 저서에 대해 그는 조심스럽고 소박한 기대를 품고 있었으며 그것이 적절한 마음가짐이기도 했다. 그의 책에 대한 서평에서 어떤 사람은 단조롭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책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그것을 양손으로 들고 아무 장식이 없는 표지를 쓰다듬다가 책장을 펼쳤다. 섬세하고 활기찬 아이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스토너는 주말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주 고향집을 찾았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점점 마르고 창백하고 고요해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다 결국은 어머니의 움푹 파인 밝은 눈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어머니는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허공을 뻔히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가끔 작은 한숨 소리가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어머니를 아버지와 나란히 묻어주었다. 스토너는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곧장 집으로 가서 이디스에게 말했다. 이디스의 아버지가 행장으로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사흘 뒤 호러스 보스트윅이 죽었다. 자살이었다. 그레이스는 가끔 동네 아이들과 놀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커다란 서재에 앉아 아버지가 채점하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을 지켜볼 때가 많았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을 걸면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찌나 조용하고 진지한 대화였는지 윌리엄 스토너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부드러움에 감동했다. 그레이스는 노란 종이에 서투르지만 매력적인 그림들을 그려 엄숙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초등학교 1학년용 독본을 소리내어 읽어주기도 했다. 밤에 아이를 재운 뒤 서재로 돌아갈 때면 아이가 서재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가 위층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이리스가 세인트루이스에 가 있는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는 강의 내용에 완전히 몰입한 나머지 자신의 무능력은 물론 자기 자신과 눈앞의 학생들까지 잊어버리는 경험을 종종 했다. 완전히 열정에 사로잡혀서 대개 강의의 지침대로 삼던 강의 메모마저 무시해버린 채 말을 더듬기도 하고 손짓을 동원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런 감정의 폭발이 신경에 거슬렸다. 자신이 영문학이라는 주제를 너무 친숙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였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과제물에도 조심스런 애정과 상상력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는 기운을 얻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일을 해보기로 했다. 문학, 언어, 정밀하고 기묘하게
정밀하고 기묘하며 뜻밖의 조합을 이룬 글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검고 그 무엇보다도 차가운 글자를 통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는 마음과 정신의 신비,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그는 마치 위험하고 부정한 것을 숨기듯 숨겨왔지만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대담하게, 종래는 자랑스럽게. 그녀는 거의 2달 동안 세인트루이스의 어머니 집에 머무르면서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자신을 바쳤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순간적인 충동으로 선물해 주었다. 이디스는 콜롬비아에서 가져온 옷가지들을 모두 태워버리고는 옷장을 새 옷들로 채웠다. 머리도 짧게 잘라서 유행하는 모양으로 다듬었다. 화장품과 향수를 사서 매일 자신의 방에서 사용법을 연습했다. 담배도 배우고 영국식 발음이 살짝 들어간 말투로 상처 입기 쉬운 사람처럼 세댄 소리로 말하는 법도 연습했다. 이런 외적인 변화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콜롬비아로 돌아왔다. 그녀의 내면에는 또 다른 변화 하나가 비밀스럽게 잠재되어 있었다. 그는 이디스의 새로운 행동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활동은 그에게 아주 조금 성가실 뿐이었고 그녀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조금 필사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된 책임은 그에게 있었다. 그녀가 그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스토너는 교육자로서 새로이 거둔 성공과 실력 있는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점점 높아가는 인기에 용기를 얻어 1930년 여름에 새 저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을 거의 전부 서재에서 보냈다. 그와 이디스는 여전히 같은 침실을 쓰는 척했지만 그가 침실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밤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다. 그는 침대 겸용 소파에서 잠을 잤으며 심지어 자신의 옷도 서재 구석에 직접 만든 작은 옷장에 보관했다. 그런 시험들이 스토너의 시간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교육자로서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상황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라틴 전통 문학과 르네상스 문학에 관한 그의 대학원 세미나에 많은 학생이 몰려서 일부 학생들을 돌려보내야 할 정도였고 학부의 개론 강의에는 항상 학생들이 꽉꽉 들어찼다. 그에게 논문 지도를 부탁한 대학원생도 여럿 있었고 논문 심사위원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학생도 역시 여럿이었다. 스토너는 맞은편 창밖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 그 친구 뭐라고 했냐면 대학이 소외된 자, 불구가 된 자들이 세상에서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얘기를 했어. 하지만 그건 워커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지. 데이브라면 워커를 세상으로 보았을 걸세. 그러니까 그 친구를 허락할 수가 없어. 만약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은 그 친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뿐일세. (1932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몇 주 뒤 윌리엄 스토너는 찰스 워커가 영문과 대학원 과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던 자신의 싸움이 실패로 끝났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워커는 의기양양하게 경기장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캠퍼스로 돌아왔다. 제시올의 복도에서 스토너를 만났을 때는 빈정거리듯이 고개를 꾹뻑하며 악의적인 웃음을 지었다. 로맥스가 말했다. 앞으로는 나를 만나고 싶거든. 그러니까 학과에
일로 만나고 싶거든 비서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정하게. 그 뒤로 20여 년 동안 두 사람은 다시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스토너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가 겉으로나마 잘 지내는 척 하자고 로맥스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두 사람의 싸움을 눈치채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마흔세 살이 되던 해 윌리엄 스토너의 몸은 거의 젊은 청년 시절만큼이나 호리호리했다. 그 시절 그가 캠퍼스에 발을 내디디며 느꼈던 아득한 경외감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의 어깨는 점점 더 굽었고 그는 천천히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그래야 농부의 자식답게 서투른 손발이 뼛속에 스민 어색함을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보일 것 같았다. 시무룩하던 표정은 세월이 흐르면서 부드럽게 누그러졌다. 집이 아주 작아요. 캐서린 드리스콜이 바닥에 놓여있는 책 한 권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하지만 저한테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녀가 섬세한 하얀 도자기 잔에 담긴 커피를 검은 쟁반에 담아 들고 와서 소파 앞 탁자에 놓았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 대화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녀가 논문 앞머리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그녀의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그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다급함이 배어들었다. 아주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 훌륭해요. 아, 정말 훌륭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자기 말에 담긴 진실을 느낀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절망이 그토록 무서웠다는 것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이 들뛰다 못해 현기증이 날 것만 같고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그는 다시 말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둘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스토너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잘 마셨다고 인사한 뒤 작별 인사를 했다. 그렇게 그는 연애를 했다. 그는 캐서린 드리스콜에게 자신이 품고 있는 감정을 서서히 깨달았다. 어느새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오후에 그녀의 집을 찾아갈 핑계를 찾아내고 있었다. 어떤 책이나 논문 제목이 떠오르면 그것을 적어두고 일부러 제시올 복도에서 그녀를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그래야 오후에 그녀의 집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며 그 제목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다음 주에 딱 한 번만 그녀의 집에 들렸다. 그 다음 주에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이토록 힘든 일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오후에 연구실에 앉아있을 때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 그녀의 집으로 걸어가고 싶은 자신을 억제하느라 거의 물리적인 힘을 써야 할 정도였다. 먼 발치에서 바삐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를 한두 번 본 적은 있지만 그는 시선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래야 그녀를 만나지 않을 테니까.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 일종의 무감각 상태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며칠만 지나면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어쩌면 잠시 그녀를 붙들어 세워두고 논문은 잘 되고 있느냐고 소식을 물어보는 것까지 가능할지 모른다고. 그는 자신이 떨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소년처럼 서투르고 어색하게 커피 탁자 옆을 돌아가서 그녀 옆에 앉았다. 서투르고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향해 뻗어나갔고 두 사람은 어색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나이 43세 윌리엄 스토너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미 배운 것을 배웠다. 첫사랑이 곧 마지막 사랑은 아니며 사랑은 종착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젊다 못해 어렸을 때 스토너는 사랑이란 운 좋은 사람이나 찾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사랑이란 거짓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미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부드럽고 친숙한 경멸로 그리고 당황스러운 향수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사랑이란 은총도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였다. 기존 관념에 따르면 이른바 그의 불륜이 진행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꾸준히 악화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꾸준히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여전히 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곳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리스나 그레이스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는 이리스에게 애정과 흡사한 묘한 호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가끔 별로 특별하지 않는 일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했다. 아내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젊음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아가씨와 사귀면서 자신은 가질 수 없는 그 젊음을 향해 원숭이처럼 서투르게 손을 뻗는 비루한 중년 남자. 번쩍번쩍하게 차려입은 어리석은 광대 같은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불편함, 연민, 경멸을 느끼며 웃음을 터뜨릴 터였다. 그는 이 남자의 모습을 최대한 자세하게 살폈다. 하지만 살펴보면 볼수록 그 남자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문득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이 자신을 향해 캐서린을 향해 두 사람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박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 세상을 지켜보면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지어 캐서린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날 이 자리에 붙들어둔 것은 이리스도 아니고 심지어 그레이스도 아니요. 반드시 그레이스를 잃을 것이라는 사실도 아니지. 당신이나 내가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추문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도 아니고 어쩌면 사랑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도 아니요. 그저 우리 자신이 파멸될 것이라는 생각, 우리의 일이 망가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지. 캐서린 드레스콜과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가 그녀의 곁을 떠난 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그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소지품을 모두 챙기고 책을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짐을 보내달라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사직서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오후 2시 기차에 몸을 싣고 콜롬비아를 떠났다. 그의 여름에 그는 급속히 늙어갔다. 그래서 가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를 언뜻 알아보지 못해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수척하고 앙상해진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에도 흰머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으며 등이 심하게 굽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조금 거칠고 무뚝뚝하게 변했다. 그의 가을, 그의 시간표는 유난히 형편없었다. 4개의 1학년 장문 강의가 평일 6일 동안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로맥스는 학과장으로 취임한 뒤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스토너에게 풋내기 강사조차 마지못해 받아들일 만한 강의 시간표를 배정해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몇 년간은 교수로서 그에게 최고의 시절이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다.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캔버스로 몰려오는 바람에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에 없는 생기가 넘치고 강렬함과 소란스러움이 합쳐져서 학교의 변신을 이루어낸 것이다. 스토너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다. 나이가 많아서 이상해 보이는 학생들은 열렬하고 진지했으며 시시한 것들을 경멸했다. 유행이나 관습에 무지한 그들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는 스토너가 예전에 꿈꾸던 학생의 모습 그대로였다. 스토너가 캐서린 드레스콜의 소식을 들은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1949년 초봄에 동부의 대형 대학 출판부에서 보낸 광고 전단이 그에게 날아왔다. 거기에 캐서린의 책이 출판된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에 대한 설명이 몇 마디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의 훌륭한 교양학부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며 미혼이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그 책을 구해보았다. 그 책을 손에 쥐자 손가락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책을 펼치기도 힘들었다. 맨 앞에 몇 장을 넘기자 헌사가 보였다. WS에게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한참 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그 책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 단번에 끝까지 읽었다. 그가 짐작했던 것만큼 훌륭한 책이었다. 자네가 바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퇴직하지 않을 걸세. 이번 학년 말에도 다음 학년 말에도. 2월 말에 또 피로가 그를 덮쳤다. 아무리 해도 피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작은 뒷방에서 소파, 겸용 침대에 기대어 서류 작업을 했다. 3월에는 다리와 팔이 둔중하게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피곤해서 그럴 것이라며 따뜻한 봄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그저 휴식이 필요할 뿐이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5월 초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그냥 귀찮기만 한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대학 부속 병원에 진료 예약을 했다. 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암 외에도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양이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몸을 열고 직접 살펴보기 전에는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종양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그건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으로는 크기가 상당히 커요. 생긴 지 꽤 오래됐을 겁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가끔 리디스가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 옆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 캠퍼스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 이야기, 해체된 옛 건물 이야기. 화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 새삼 고요한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다. 그 조용한 분위기는 사랑이 시작될 때와 비슷했다.
스토너는 굳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하고 자신들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지 생각하는 일에 빠져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그는 우정을 원했다. 자신을 인류의 일원으로 붙잡아줄 친밀한 우정. 그에게는 두 친구가 있었지만 한 명은 그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에 무의미한 죽음을 맞았고 또 한 명은 이제 저 멀리 산자들의 세상으로 물러나서 그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열정이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을 원했으며 실제로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능성이라는 혼돈 속으로 보내버렸다. 캐서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캐서린. 그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지만 거의 평생 동안 무심한 교사였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는 온전한 순수성, 성실성을 꿈꿨다. 하지만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몰려드는 시시한 일들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는 지혜를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지였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는 생각했다. 또 뭐가 있지?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는 책을 펼쳤다. 그와 동시에 그 책은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의 손가락으로 책장을 펄럭펄럭 넘기며 짜릿함을 느꼈다. 마치 책장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짜릿한 느낌은 손가락을 타고 올라와 그의 살과 뼈를 훑었다. 그는 그것을 어렴풋이 의식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를 가두어주기를, 공포와 비슷한 그 옛날의 설렘이 그를 지금 이 자리에 고정해 주기를 기다렸다. 창밖을 지나가는 햇빛이 책장을 비췄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쓰인 글자들을 볼 수 없었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자 책이 고요히 정지한 그의 몸 위를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리 움직여서 밤의 침묵 속으로 떨어졌다.